북한 고성 최전방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단 병사의 탈북 사건으로 부대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그가 남한 초소를 직접 두드려 노크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남한에 도착한 후 밝힌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죠. 대체 북한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지훈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고성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훈 동무,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 GOP 철책 점검 임무를 수행하라는군. 철책 점검은 우리에게 흔한 임무였죠. 남한과 단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저희 부대에서는 매주 한 번씩 철책과 감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장비를 챙겨 점검을 위해 철조망을 향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곧 제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철책에 도착하자마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죠.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철책 아래쪽 살짝 파인 땅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그 물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이후 봉지를 풀자마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죠. 안에는 건빵, 담배, 그리고 작은 전단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남한에서 온 물품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물건들은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빵은 우리가 받는 배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워 보였고, 담배 역시 우리가 피우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전단지를 펼쳤을 때였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전단지에는 서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밝게 빛나는 거리, 풍족한 음식들,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정말 남한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굶주린 사람들과 미군들의 신발을 닦아준다는 거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전단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유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됐어요. 지훈 동무, 뭐 하고 있나? 순간 갑작스러운 소대장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전단지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죠. 담배와 건빵은 군복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닙니다. 배가 좀 아파서요. 빨리 나오시오. 점호 시간이오. 네, 곧 나가겠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취침 시간이 됐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만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저런 세상이 존재할까요?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했죠. 생각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며 잠에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작은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죠.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부대 내 식량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하루 3끼가 2끼로 다시 1끼로 줄었죠. 배급되는 양도 점점 줄어 주먹만 한 옥수수 빵과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거나 죽어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병사들 사이에서는 몰래 음식을 훔치는 일이 만연해졌어요. 어제는 김상병이 창고에서 감자 몇 개를 훔치다 걸려 구타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굶주림은 계속됐죠. 태성이 보급 창고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성은 입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다른 병사들이 제게 냉담할 때도 태성만은 저를 챙겨줬습니다. 제가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태성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느니 도전해보자는 결심이었죠. 이미 야간 순찰 패턴을 외워둔 태성은 틈새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보급 창고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태성이 창고 뒤편에 작은 통풍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들어가라며 자신이 망을 보겠다고 했죠. 저는 작은 통풍구로 몸을 비집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없이 어둠 속에서 더듬어 식량을 찾았죠. 쌀자루와 통조림 몇 개를 찾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태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진 고함 소리와 몸싸움 소리. 태성이 붙잡힌 거였어요. 저는 창고 안에 숨어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밖이 조용해지자 통풍구로 빠져나왔어요. 태성은 이미 끌려간 후였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신도 곧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사흘째 되는 날 부대 전체에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병사는 즉시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는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태성이 그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구타로 인해 알아볼 수 없이 부어 있었죠. 정치위원이 태성을 인민군의 보급품을 훔친 반역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배신자에게 내려질 처벌을 지켜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들어 병사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마치 괜찮다 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성은 자신이 혼자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성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태성의 몸이 기둥에 기대어 축 늘어졌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성의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지며 선명한 붉은 꽃을 피웠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닦아냈어요. 북한 군인에게 눈물은 약함의 증거니까요. 가슴속에서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태성을 죽인 체제,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체제, 자유를 빼앗은 체제에 대한 증오가 온몸을 뒤덮었죠. 동시에 얼음장 같은 공포가 척추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태성의 죽음을 바라보며 제 영혼의 일부도 함께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 어둠 속에서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철책 점검 당시 발견했던 약한 지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곳, 남한에서 온 물건이 발견됐던 그곳,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살고 싶다면 도망쳐야 한다. 불현듯 명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성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이곳에 남아있다면 저도 언젠가 태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격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철책의 약한 지점, 순찰 패턴,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모범 병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탈출을 위한 계획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순찰대의 이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인력 부족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특정 구역을 순찰했어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순찰은 정확히 23분이 소요됐죠. 저는 이 모든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다음으로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를 분석했습니다. GOP 철책 점검을 여러 번 담당하면서 어느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알고 있었어요. 특히 북쪽 끝 구역은 장비 노후화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지 센서도 비가 온 후에는 오작동을 일으키곤 했죠. 제가 주목한 건 지난번 철책 점검 때 발견했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B-17 구역 철조망은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고 아래쪽 일부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센서도 한동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제 탈출 지점으로 결정됐죠. 매일 밤 화장실 가는 척하며 몰래 해당 구역 근처를 정찰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매일 조금씩 다른 경로로 접근하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땅에 작은 표식을 남겨 방향을 표시하기도 했죠. 식량 준비도 필수였습니다. 매일 배급받는 음식 중 조금씩 남겨두었어요. 마른 빵과 저장 가능한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물병도 구했죠. 이 모든 것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 작은 구멍을 만들어 숨겼습니다. 검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어요. 탈출 날짜는 음력 금음, 즉 달빛이 없는 밤으로 정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발각될 확률이 낮아질 테니까요. 달력을 확인하니 다음 금음은 열흘 후였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길 간절히 바랐어요. 비가 오면 감지 센서의 오작동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모든 계획이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탈출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탈출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태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혼자 행동했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죽느니 자유를 향해 달리겠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쩌면 자유를 얻은 후에 가족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다면 태성처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어요. 탈출 전날 밤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30분 순찰대가 지나간 직후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동 시간은 15분, B-17 구역 도착 후 철조망을 통과하는 데 5분, 그리고 DMZ 통과에 최소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남한 측 철책에 도달하는 시간은 새벽 1시쯤이 될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태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태성아, 내일이면 자유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야. 내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갈게. 탈출 당일,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점호, 훈련, 식사, 모든 것이 일상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거나. 밤 11시 취침 신호가 울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이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비해둔 작은 배낭에는 식량과 물, 그리고 제가 가진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어요. 귀를 기울여 주변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죠.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습니다.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오늘은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완벽한 탈출의 밤이었죠. 생사의 갈림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침대를 바라보았어요. 이곳에 남아 안전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순찰이 적은 경로였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기며 철책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B-17 구역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지뢰를 밟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땅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죠.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마침내 B-17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기억한 그대로였어요. 녹슨 철조망과 작동하지 않는 센서.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준비한 장갑을 끼고 철조망을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반 철조망을 잡아당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쉽게 구부러졌어요.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이어서 제 몸을 뒤집어 넣었습니다. 철사가 군복을 찢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DMZ에 있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아무도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수많은 지뢰가 매설된 이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한 발 또 한 발.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예상보다 DMZ 통과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남측 철책이 보였어요. 밤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남측 철책 주변은 경계등 불빛이 너무 환했습니다. 발각될 위험이 컸어요. 조심스럽게 동쪽으로 약 200m를 이동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초소였죠. 후방도로를 따라 약 110m를 이동했습니다. 작은 초소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초소였죠.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약 200m를 걸어 동해선 경비대 건물을 찾았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맞은편 막사로 이동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이 제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유리문을 두드리는 제 손끝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새벽 3시.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인 시간이었어요. 문득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북한군 병사이고 지금 남한 초소의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세 번째 두드림 후 초소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켜지고 누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한국군 병사의 놀란 얼굴이 보였죠. 귀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초소 내부가 술렁였어요. 한국군 병사가 급히 뒤로 물러서며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총을 들고 나를 겨누었죠. 그들의 눈에는 경계와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움직이지 마. 손들어.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어요.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북한군 병사입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군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을 테지만 실제로 북한군이 초소를 두드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상급자로 보이는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라고 지시했어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이 제 몸을 수색하고 무기가 없음을 확인했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1명, 무장 해제 완료. 귀순 의사 표명. 소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후 저를 조심스럽게 초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북한 초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저에게 물과 담요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시는 나만의 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더 깨끗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철책을 넘은 과정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병사가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우리 쪽 철책을 어떻게 넘었지? 전류가 흐르는데 나무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정보가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더 많은 군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다른 시설로 이동시킬 준비를 했어요. 남한의 군복이 북한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더 가볍고 품질이 좋아 보였어요. 초소를 나서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있던 곳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차에 오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짐했어요. 태성아, 나 자유로워졌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한밤중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차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죠.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했어요.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민간인 옷을 받았어요. 북한 군복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순간 과거와의 단절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오세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뜻한 샤워는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물로 씻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는 느낌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된 삶 속에서도 이런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식사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은 북한 장성급도 누리기 힘든 풍요로움이었죠. 밥, 국, 다양한 반찬들. 북한에서는 굶주림이 일상이었는데 남한에서는 이렇게 풍족한 식사가 당연한 일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귀순 동기가 무엇인가요? 조사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태성의 처형과 극심한 식량난, 억압된 삶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북한군 내부 정보, 탈북 경로, 부대 위치와 인원수 등 모든 것을 물었죠. 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신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필요한 정보만 얻어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또 한 번 실감했죠. 저녁마다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였어요. 서울의 화려한 모습,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풍요로운 삶의 모습들. 북한에서 보았던 선전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정착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 풍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성아,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내가 대신 살아갈게. 남한에서의 첫 경험은 저에게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맛이구나.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곳에서 12주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군인 출신은 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교관의 첫 마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두려웠죠. 언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일상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오후에는 실용 기술 훈련이 이어졌어요.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신기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 수업도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인에게 요리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배웠습니다. 제가 만든 첫 김치찌개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다른 기술도 빨리 배울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가능성을 알아봐 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교육 6주차에 서울 견학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원을 벗어나 실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내가 상상했던 곳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세상이 있구나.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태성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어요. 상담 시간에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는 밝게 웃으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탈북민 특별 전형으로 대학 진학의 길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원을 나가는 날,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제 삶을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대학 입시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달랐어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간혹 좌절감에 빠질 때면 태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노력 끝에 서울의 한 대학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북한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첫 수업 시간 교수님이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제가 한 대답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두 체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남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이 생겼어요. 대학 생활과 함께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상담, 때로는 그저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년 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의 땅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크 귀순, 사건의 생존자로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례가 되고 싶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종종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아올 수 있기를, 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대학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철책을 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태성아, 너 대신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어. 그리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마음속으로 오래된 친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태성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책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태성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인근에는 160여 개의 경계초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한국의 3배나 되는 수치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남한 경계가 아닌 급증하는 탈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북한은 최전방에서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죽는 것은 물론 동상으로 인해 손과 발이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DMZ를 건너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우라고 합니다. 한때 DMZ 인근의 평강 제5군단에서 복무를 했었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남한을 감시했던 날이 말이죠. 실수라도 했다간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고지대에 올랐죠. 망원경으로 남쪽을 살피는데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과는 다른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등불들, 건물마다 환하게 비치는 창문들까지 저도 모르게 망원경을 내렸다가 다시 눈에 갖다 댔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였죠. 그 순간 얼마 전 저희 부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시체에 뼈만 남아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상으로 동료가 발가락 3개를 자른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달랐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 반짝이는 빛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일주일 뒤 부대에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지휘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나와 있었죠. 어젯밤 7군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모든 병사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북한군에서 반란이라니.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굶주린 병사들이 감히 우리의 위대한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지휘관은 이를 갈며 외쳤어요. 하지만 모두 진압되었고 반역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부르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당에 모여 반란군 처벌 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리기라도 하면 곧바로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쳤죠. 영상이 시작되자 강당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태형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등짝, 고문으로 부러진 손가락들, 참혹한 비명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박승훈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승훈이는 제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앞줄의 한 병사는 기절했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에 대항하는 자들의 최후다. 지휘관의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잘 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16시간이던 훈련이 1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잠을 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죠. 지휘관들의 감시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너희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을지 모른다. 매일 아침 지휘관은 이렇게 외치며 우리를 협박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군화 광이 조금만 덜 나도 체력 단련 2시간, 거수경례가 조금만 늦어도 밤새 총 들고 서 있기. 특히 식사 시간의 감시가 더욱 삼엄해졌어요. 썩은 옥수수 몇 줌뿐인 배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했죠. 승훈이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헬쑥해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던데 월급을 보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승훈이가 식당 창고에서 옥수수를 몰래 가져가다 발각됐어요. 불과 한 움큼의 옥수수알. 하지만 지휘관의 분노는 끔찍했습니다. 지휘관은 승훈이를 마구 구타했어요. 감히 인민군의 식량을 훔치다니. 이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훈이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멈춰달라고.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지휘관의 군화가 승훈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어요.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승훈이는 의무실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치료는커녕 찬물에 처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승훈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승훈이의 시체는 며칠간 연병장 한켠에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경고용이라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한 움큼의 옥수수 때문에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다가 23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승훈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왜 승훈이가 죽어야 했지? 배고픔에 옥수수 몇 알을 훔쳤을 뿐인데. 이 물음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이 체제는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만 여긴다.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리라고. 그게 승훈이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초 근무를 서며 바라본 남쪽의 불빛과 승훈이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제게 답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죽어가며 살 수 없다. 저 철조망 너머로 가야 한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탈북.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신중하게 동료를 선택해야 했죠. 한동안 고민하다가 두 사람을 떠올렸어요. 동기인 한도영과 후임 김태훈. 도영이는 승훈이의 죽음 이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태훈이는 후임이지만 뛰어난 관찰력과 침착성을 가진 친구였어요. 먼저 도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 깊은 숲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도영아, 난 더는 못 견디겠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지옥 같지 않나? 도영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밤마다 생각했어. 승훈이가 죽은 후로.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진우야, 넌 방법을 알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야. 다음은 태훈이었어요. 그를 설득하는 건 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후임이다 보니 우리를 밀고 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전 이미 오래전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태훈이의 대답이었죠. 우리는 매일 밤 몰래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영이가 군단 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초소들의 위치와 근무 체계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태훈이는 이전에 통신병으로 일하며 무전 체계를 파악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초소 통과였어요. 평강 부대에서 DMZ까지 가는 길에는 5개의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초소마다 철저한 검문이 이루어졌죠. 도영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작전 명령서를 위조하면 어떨까? 내가 본부에서 근무할 때 본 적이 있거든. 작전 명령서 위조는 태훈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간 야간 근무 시간에 몰래 문서들을 모았어요. 도장 모양부터 용지의 질감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재현해냈죠. 이거라면 초소는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태훈이의 말에 우리는 희망을 보았어요. DMZ 통과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뢰밭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그때 도영이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작년에 내가 군단 본부 통신실에서 근무할 때였어. 장교들이 훈련 계획을 세우느라 지뢰 지도를 펼쳐두고 있었지. 경계근무서는 척하면서 며칠 동안 그 지도를 유심히 봤어. 도영이의 말에 따르면 DMZ에는 2개의 주요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넓지만 지뢰가 듬성듬성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구역이 진짜 위험해. 빽빽하게 매설되어 있거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사이에 훈련용 통로가 하나 있어. 그가 종이에 그린 약도를 보며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철조망을 자르기 위한 도구도 필요했어요. 태훈이가 공병대대 친구를 통해 철조망 절단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이걸로 철조망은 문제없을 거예요. 태훈이가 들고 온 절단기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민간인 복장도 준비했습니다. 도영이의 누나가 보낸 옷가지들을 조금씩 모았죠. 군복을 입고 있으면 남측에서도 우리를 적으로 볼 테니까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덜 위험할 거야. 도영이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출 일정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날씨, 근무시간, 달빛, 모든 걸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음력 금음날로 정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니 발각될 위험이 적었죠. 게다가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는 교대의 시간이라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밤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도영이는 각 초소의 근무 체계를, 태훈이는 무전 통신망을, 저는 탈출 경로를 외웠죠.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탈출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컴컴한 창고 안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놓고 계획을 최종 점검했어요. 초소 통과는 내가 책임진다.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통신은 제가 맡겠습니다. 태훈이도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실패하면 죽는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그 불빛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승훈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우리는 내일이면 자유를 향해 달릴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많아 달빛 하나 보이지 않았죠. 내일도 이런 날씨였으면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취침 시간, 침상에 누우며 승훈이를 떠올렸어요. 승훈아, 우리가 너의 목까지 자유를 찾아갈게.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실패하면 맞이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제 주저할 순 없었어요.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 4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승훈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저녁까지는 절대 수상한 행동을 보여서 안 됐어요. 오후 6시, 도영이가 먼저 작전 명령서를 들고 초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태훈이는 30분 간격으로 그를 따르기로 했죠. 곧 어둠이 내리겠지만 아직은 희미한 햇살이 남아 있었어요. 작전 명령서를 품에 안은 채 저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일반 순찰 임무입니다. 첫 번째 초소에서 도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위조된 작전 명령서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어요. 두 번째 초소도 순조로웠습니다. 오히려 경비병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수고하십시오, 동무들. 야간 순찰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초소에선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간 순찰이 오늘 예정이 없는데요? 경비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태훈이가 재빨리 대응했죠. 갑작스러운 상부 지시입니다. 여기 작전 명령서에 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경비병이 작전 명령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 번째 초소의 경비병은 다른 이들과 달랐어요. 작전 명령서를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상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들자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영이가 재빨리 무전기를 꺼냈어요. 태훈이의 특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여기는 군단본부. 네 번째 초소 응답하라. 태훈이가 완벽하게 상부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작전 명령 확인됐다. 즉시 통과시켜라. 경비병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지막 초소는 의외로 쉽게 통과했습니다. 야간 교대의 시간과 맞물려 경비병들의 주의가 분산된 덕분이었죠. 드디어 DMZ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 우리는 도영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어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철조망 앞에서 태훈이가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쇳소리가 울릴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절단기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살금살금 철조망을 자르는 동안 저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군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도영이가 손짓으로 기다리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군견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는 재빨리 움직였죠. 두 번째 철조망, 세 번째 철조망. 마지막 남측 철조망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철조망을 자르는 순간 갑자기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어요. 북측에서 발사한 경계 조명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땅바닥에 엎드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명탄이 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조망을 통과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측 초병들이 우리를 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귀순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순간 남측 초병들의 강한 조명이 우리를 비췄어요. 움직이지 마시오. 손을 머리 위로. 우리는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남측 군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도영이와 태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승훈아, 보고 있니?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을 밟았어.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남측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부대 전체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깔끔한 제복을 입은 남한 군인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중위로 보이는 군인이 공손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군복은 우리가 입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부추는 반들반들 광이 났죠. 군기가 빡빡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군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복도는 따뜻했고 벽에는 군인들의 밝은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늘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훈련 사진이나 장군님 사진뿐이었는데 잠시 이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안내받은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에어컨이라는 것까지 달려 있더군요.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얼마 후 한 병사가 물과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드세요. 그가 건넨 과자와 음료수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간부급 장교들도 이런 간식은 꿈도 못 꿀 텐데. 새벽이 되자 우리는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맞이한 조사실은 제가 알던 조사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밝고 깨끗한 사무실 같았죠. 책상과 의자도 편안했고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조사관 김민수입니다. 처음 만난 조사관의 인사에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북한에서 조사란 곳 고문과 폭력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서는 그 누구도 귀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도영이와 태훈이도 울고 있었죠. 북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폭력과 고문이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조사관이 건넨 도시락을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울었어요. 반들반들한 흰쌀밥과 5가지나 되는 반찬들. 북한에서는 장군님 생일날 받는 특별 배급도 이만큼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옥수수 몇 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승훈이가 떠올라서 이런 도시락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성도, 폭력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쉬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사관은 우리를 임시 숙소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침대와 이불, 화장실이 있는 개인 공간이었죠.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이야기 나눠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감시도, 감청도, 강요도 없는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DMZ에서 봤던 그 불빛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자유와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빛 속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걸까요? 옆방의 도영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 그날 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북한의 어둡고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밝은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남한 군인들의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 따뜻하게 대해주는 조사관들,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들. 모든 것이 북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TV를 켜보았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100개가 넘는 채널에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다 실제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조사관은 웃으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건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더 놀라실 거예요. 처음 본 인터넷 화면에서 전 세계의 뉴스와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정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용소에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원하는 걸 마음껏 검색해보세요. 조사관의 말에 한동안 키보드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클릭해보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승훈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곳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승훈이의 목까지 이 자유로운 곳에서 힘차게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함께였으니까요.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이송되던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영이와 태훈이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하나원은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교육 일정표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남한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 자본주의 경제, 컴퓨터 활용 모든 게 새로웠어요. 우리가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 태훈이가 걱정스레 물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정착 교육 시간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나원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걸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 후에 여쭤보았더니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우 씨는 탈북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 다른 분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꿈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회복지도, 심리학도, 정착 지원 제도도 모든 게 새로웠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내년에 꼭 데려오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훔쳤죠. 우리가 먼저 잘 정착해서 길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컴퓨터 수업에서는 인터넷으로 탈북민 지원 정책과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처럼 철조망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이제는 그저 안타까워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길을 닦아야 했죠. 나는 정착 지원가가 되어서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도서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며 다짐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미 저는 불가능을 이겨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조망을 넘어올 때처럼요. 하나원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주말에는 시내로 적응 훈련을 나갔어요. 처음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에 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모든 순간이 신기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정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알았어? 도영이가 감격에 겨워 물었죠. 그래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가슴 깊이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착 지원 기관에서 오신 분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더 나은 정착 지원을 위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내가 철조망을 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철조망 너머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 자유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수료식을 했어요. 3개월이란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며 결심했죠.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새로 오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원 원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울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탈북민들과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했죠.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퇴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날 밤 DMZ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찬란해 보였어요. 승훈아, 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정착 지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원에서 새로운 탈북민들을 맞이하는 정착 지원가가 되어 그들의 첫 발걸음을 돕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승훈이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온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